고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인데 가까운 가족이라는 관계처럼 엮여 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고려했던 가족의 대상의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죠. 딸 같은 며느리 불가능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연락을 계속한다면 고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인데 가까운 가족이라는 관계처럼 엮여 있기 때문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즉, 이 며느리의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나한테는 그닥 결혼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시부모님이 섞여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엄청 넓잖아요. 우리가 사촌의 팔촌까지 도 가족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내가 고려했던 가족의 대상의 1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럽죠.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들이죠. 이때까지 내 품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들 뺏기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약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나의 역할이었던 아들을 지원하고 아들을 돌보고 아들을 상의하고 아들과 함께 이끌어갔던 그 가족에서의 상황이 지금 며느리한테 뺏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편하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냥 밖에서 만났을 때는 남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남편, 아들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그 매개체가 없으면 그냥 남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필요하죠. 예전에는 사실 부부에 대한 동일시가 훨씬 더 강한 사회였어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시대가 과거죠. 차마 엄두도 못 내는 시대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부가 동일시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부부는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그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 이 혈연 관계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훨씬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즉, 딸 같은 며느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불가능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연락을 계속한다면 그 연락을 남편이 받아줘야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소통 창구를 다이렉트하게 연결했을 때 만약에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면 반대로 이제 시어머니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연결책은 남편이 대신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어찌됐건 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과도한 침범 혹은 때로는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자꾸 피해자가 된다면 그 관계에서의 소통은 남편이 개입해서 일단 끊어놓고 본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아들과 남편이라는 사람이 키맨이에요. 가장 중심축이라고요. 근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고부부 간의 갈등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만약에 자꾸 연락을 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누굴 보고 오는 거겠냐고요. 아들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며느리가 대신 앞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죠. 그러면 이 대응은 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며느리가 본인의 어떤 이득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무슨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다이렉트 관계에서는 부탁할 수 없는 관계죠.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는 거든 시부모님의 재산의 일정 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든 이건 며느리의 그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이 남편 때문에 가능한 관계죠.
그럼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며느리가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해주시는 여러 것들에 대한 다른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차원의 효도를 해야겠죠. 방법은 남편이죠. 저도 잘 못하지만 방법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들 역할 잘하고 남편이 남편 역할 잘하면 고부 갈등은 생길 수도 없고 생겼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부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게 저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계는 고부 간의 관계는 불편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건 디폴트 값이에요. 드물게 이제 아주 좋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이제 다른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불편한 관계의 키맨은 남편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관계는 아까 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 남편과 아들이라는 이 한 남자의 매개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예요. 이 매개가 없으면 이 관계는 남이라고요. 그러면 이 관계를 중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영향 때문에 며느리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겠죠. 혹은 아들네 집이니까 개입하려고 하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서 남편의 역할은 막아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부간의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나 그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정 부분 과거의 가치관이나 혹은 아들 뺏긴 거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뭐 히스테리라고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일정 부분의 압력이죠. 막아내는 것.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을 뺏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관계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부를 동일시하는 영역이 컸다면 지금은 점점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언제든지 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남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무리 아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장 주된 혈연 관계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본인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뺏겼다라는 불안을 낮춰줘야 하는 거죠. 그건 며느리가 못해요. 아들만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을 남편한테 해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비난을 아들한테, 이런 경우에 중간에 껴있는 아들은 되게 괴롭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에게 내 욕을 했어? 내 비난을 했어?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상황은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노이로제라는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생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배고른 강아지가 미친 듯이 뜨거운 감자를 발견했어요. 이 감자는 식지 않아요. 그때 배는 너무 고파 죽겠는데 이걸 먹자니 입이 다 타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 강아지는 미쳐요. 노이로제 상황에 놓인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들과 남편이라는 이 사람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에요. 양쪽 다 소중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양쪽에서 계속 땡기려고 하면은 남편이나 아들이 버겨내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며느리 절대로 안 된다, 부부관계 연을 끊어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며느리 욕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냐고요. 딴 데서 하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 욕을 남편한테 하지 그 누구한테 가서 해요.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남편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건 있죠. 이 남편과 아들에게는 아내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해요. 양쪽 다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야기는 하더라도 부질은 없죠.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들이 자기 편 들어줄 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정말 유능한 아들과 남편이라면 여기 와서는 여기 달래주고 저기 가서는 저기 달래줄 수 있겠죠. 근데 뭐 남편과 아들이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그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감정들이 올라올 거라고요. 근데 아들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이 얘기 누가 들어주겠냐, 나라도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고는 흘려버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공감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넋두리 할 대상이 없으니까 넋두리를 하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에게는 어차피 소중한 아내, 소중한 엄마인데 그걸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가 돼버려요. 이야기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내 편을 들게끔 하지는 마라. 이거죠. 이게 갑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갑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 통념이 이 효도라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시어머니가 훨씬 더 절대 권력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현대사회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효라는 가치로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2차적인 그 무언가로 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거는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각자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손주는 누가 키우나요? 며느리가 키우죠. 근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죠.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이 관계에서는 갑이 되어버려요. 심지어 아들 역시도 어찌됐건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며느리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들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와주면 다행이지만 안 와요. 며느리를 통해야지만 이 가족이 시댁 큰 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들을 보려고 그러면은 며느리를 통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갑이 되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익관계에 따라 가지고 며느리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보다는 이제 며느리가 갑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졌으니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며느리가 갑이야 라는 표현을 했던 것도 약간 그런 의미이긴 하거든요. 부부간에 끊임없이 복수를 이어가는 경우들을 봐요. 때로는 이게 시부모님에게 이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남편에게 복수하고 남편은 그것도 다른 자녀나 다른 쪽으로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족은 비극 덩어리죠 그냥. 그래서 물론 과거의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들이 많이 힘들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그거를 반대 상황으로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한 듯이 반대 상황으로 재현을 한다면 이거는 계속 비극만 반복될 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결국에는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고부 갈등을 유도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좋은 건 이 어머니가 아들 뺏겼다는 감정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한테는 참 좋은 아들이고 그리고 나랑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서로 존중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인간관계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의 복잡성을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서 나르시스트도 이야기를 했고 또 외도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어떤 관계에서의 불편함, 갈등들은 내가 나 혼자서 살아가면은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을 자꾸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욕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기대나 욕심은 생기지 않아요. 그 상황에 생기는 기대나 욕심은 충분히 상대방도 이해하고 호응해 줄 수 있는 기대와 욕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갈등은 확 줄어들어요. 소문난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도인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신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예요. 30대 중반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초반에야 외도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순수한 이성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부관계라는 거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30대 중반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초반에야 외도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정 상황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일정 부분은 중간중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는 호기심에 일정 부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수한 이성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호기심은 딴 데로 튈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고 하면 40대 때 가장 위험한 나이대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뭐 50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 안에서의 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외도에 대한 영역들이 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0대가 외도에 가장 취약한 나이대라면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본 자료에서는 한 10명 중에 1명이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외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드물지 않게 우리들이 직접 간접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통계는 그렇게 틀리지 않은 통계, 혹은 그것보다 실상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맞춰지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즉, 인정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에서의 불안이죠. 타인이나 사회적인 시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되고, 그거를 못했을 때 혹여나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감정으로 살지 못하고 그 누군가의 욕망이든 그 누군가의 기대치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되죠? 우리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느끼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나는 이 기대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억눌러요. 근데 이 억누르는 에너지가 없어지느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나의 성과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망을 억누른 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돌발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실망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외도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가 지금 이 부부관계는 어차피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을 시켜버렸으니, 혹은 상처를 줘버렸으니, 혹은 내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으니 나는 이 완벽주의가 지금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완벽주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결혼관계를 끊어내고 이혼을 하고, 그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내 인생을 살 거야. 혹은 그 타인과 다시 완벽한 부부 생활을 다시금 만들어 나갈 거야 라는 식의 약간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의 완벽주의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게 외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도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건 남녀의 차이라고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외도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관계를 가져야지만 외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애인과 같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건 또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이 가고 있고 꾸준하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외도다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외도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외도에 대한 정의를 서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정의가 달라져 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외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정의 자체가 외도가 돼 버리면 대화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외도에 대한 정의를 뭘로
뭘로 가져갈 거냐가 외도로 인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그 시작점이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만 외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성보다는 욕망의 영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외도를 참는 게 당연하죠. 안전한 어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즉 외도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욕망에 대한 습관은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풀었을 때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습관이 결정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외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말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 외도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나 큰 타격을 입었어요. 즉 나락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당연히 외도를 다시금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외도를 통해서 매장당하고 나락을 가는 상황을 간접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도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외도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부부간에도 이 외도에 대한 정의가 일치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중에 일부가 이 상황을 옹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 외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외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이 그닥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에 이끌려서 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이 필요해요. 그게 때로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불안일 수도 있죠. 즉 불안이 외도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불안이 외도를 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술집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여자도 좀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식의 반응을 가족 중에 보인다면,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엄마는 이해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그 두려움에 대한 영역이 혼재돼 버리고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도 자체가 얕아지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특히 부부관계라는 거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나의 이득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지금 나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나 어떤 직업이나 혹은 나를 지지해 주는 거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관계처럼 형성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생기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나의 이득에 영원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힘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관계라는 걸 유지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이죠. 결국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일 수도 있지만 이 욕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욕망을 억누르면서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도를 억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외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책임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감에 대한 영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직업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삶을 책임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건강을 자꾸 해쳐요. 내가 자꾸 위험한 상황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켜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상황에서도, 즉 나의 욕망이 튀어올랐을 때도 그 책임감은 약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내가 자꾸 바람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될 지점은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매력이나 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행동에만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죠.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절실하게 나에게 구애하느냐에 대한 행동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 진중함,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정체성, 대인관계 영역,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책임감,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자꾸 눈이 가고 거기에만 나의 마음이 가고 있다면 다른 영역들이 배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을 피는, 책임감 떨어지는 그냥 매력적인 사람에게 내가 자꾸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뭔가에 대한 걸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자극적인 게 혹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맵고 짜고 혹은 뭐 단당류 폭탄이 막 들어오는 엄청 단 음식들에 우리는 손이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후회하죠. 왜냐면 썩 내 건강에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을 망치죠. 비만하든 속이 상하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건 매력적이에요. 그 순간에는 뭔가 달콤하고 뭔가 이렇게 희열감이 느껴지고 도파민이 뿜뿜 튀어나올 수도 몰라요. 근데 나의 삶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재미없죠. 바람 안 피는 사람들은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있고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역할을 존중해주면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신과 의사가 너무 속된 표현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뭐 연애는 자극적으로 하고 결혼은 순수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 우리가 맨밥에 건강한 나물 음식만 먹으면서 살겠어요. 때로는 자극적인 음식도 이렇게 땡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식으로 삼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영역을 안정적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감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한평생 배우자로 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배우자에 있어서는 다소 슴슴하더라도 재미없더라도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도파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끊임없이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게 훨씬 더 내 삶을 위해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나 나은 거겠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상대방이 병적인 나르시스트 같다는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헤어져야지 불가능해요.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인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이득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게 서로서로 모순되죠. 기본적으로 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타인에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양이 되고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용당하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착취당하는 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은 병적인 나르시스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애를 쓸 때 혹은 나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할 때 이런 경우들은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사랑받는 걸 원해요. 누군가를 투영하는 거죠. 만약에 나르시스트들이 순수하게 나에게 만족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될 게 별로 없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르시스트들이 되게 힘들고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병적인 자기의 경우에는 자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만 크기 때문에 타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건강한 나르시스트들과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건강한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나의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인정받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건강한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요령을 부려요. 그 누군가를 이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불법적인 영역이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결국 타고나는 것밖에 없어요.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착하세요. 너무 순박해요. 그 누군가에게 정말 싫은 소리를 못해요. 화는 엄두도 못 내요. 그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성격이에요. 다만 사회적으로는 상처받을 일도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난 더 이상 사회에서 호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는 성격을 바꾸려고 그래요. 일부러 화도 내고 막 자기 주장도 세게 하고 인상도 막 험상궂게 지으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겠냐고요. 오히려 더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갉아먹을 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건 꽤나 힘들 뿐더러 그 성품을 바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나의 성품을 바꿔서 나르시스트들이 나를 함부로 못 대하게끔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나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일단 두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의 기질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단호하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성품이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다. 그러면 적절하게 거리만 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렇게 병적인 자기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자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제일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 좋게 쳐내요. 분명히 거절인데 싫은 내색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건 아주 고수준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상대방이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불편한 감정도 때로는 드러낼 수 있고요.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혹은 말투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나도 반응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별 이득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즉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다소 상처받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 병들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치료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마음의 그 공허함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 자체도 지금 손상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이걸 고치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되면서 그러한 행동들이 본인의 어떤 성격 패턴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죠. 즉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행동 패턴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그 과정이 고단하고 힘겹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되게 아프고 상처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가 지금 이러한 성격 때문에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치료 과정을 스스로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죠. 병적인 나르시스트를 치료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이 성격 때문에 얼마만큼 힘겨운 과정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가에 대한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나의 삶이 결국에는 망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근거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표현을 잘해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 있다면 굳이 포장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건강한 나르시스트들이죠.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이 텅 빈 나의 능력을 과하게 포장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의존형 사람들이죠.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르시스트들처럼 없는 능력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그 누군가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 다른 방법은 그냥 나의 능력 없음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기생이고요. 그러면은 둘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둘 다 내공이 없어요. 둘 다 마음만이 공허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억지로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포장해가지고 그 누군가를 후킹하려고 하고, 또 다른 비어있는 사람은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해서 후킹 당하려 하죠. 그러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과 의존형 성격장애 사람들이 만났을 때 비극적인 결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즉 가스라이팅이죠. 기본적으로는 사무적으로 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일에 따라 가지고는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공동의 업적으로 잡히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간에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나도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적당량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적당량에는 뭐도 포함되냐 하면, 내가 일정 부분은 이 사람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도 필요해요. 예상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면 그 다음부터 말려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적절한 상황에서 내가 상황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훅 하고 감정내로 들어와서 나를 착취해버리면 순간 나는 이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당황 때문에 스텝이 꼬여버려요. 때로는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려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더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르시스트들을 어쩔 수 없이 대해야 될 때는 딱 필요한 관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소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려고 해서 착취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자리를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죠. 저도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제가 하는 유튜브 혹은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 누군가가 흉내낼 수도 있겠죠. 혹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잠깐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건 꽤나 많은 경험과 나도 모르게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탕으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결과물만 누군가가 쏙 뺏어갔을 때 당장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 사람이 눈에 띌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낼 능력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죠. 그리고 한두 번에 그 누군가에게서 뺏어간 아이디어로 받은 인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밑바닥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죠. 때로는 억울하죠.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분위기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 같죠. 때로는 그냥 좀 지켜보자.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은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결과는 결코 못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주어진 거에 일단은 충실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꼬꾸라져요. 지금 잠깐 돋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질투낼 필요가 없죠. 질투를 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의 영역이죠. 그 후킹에 걸려드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괴롭잖아요. 거리를 두고 내가 다소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병적인 나르시스트로 인한 행동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나르시스트들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은 과장 포장된 허상인지 이건 내가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여기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이 누구지에 대한 레이더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알람 사인이 뜨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즉, 내가 이 사람과 진솔하게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일정 부분 생활의 영역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려고 할 때, 존중하면서 지내려고 할 때 꾸준하게 그냥 결과도 나오고 나도 상처를 별로 받지 않고 이용당하는 느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말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책임한 행동들 역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손실을 입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미안한 내색도 없고 당연한 듯이 반응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가스라이팅, 즉 병적인 나르시스트의 영역들이 일정 부분 느껴지는 대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머리 안에서 알람 사인이 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더 지켜봤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상대방이 병적인 나르시스트 같다는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헤어져야지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타협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병적인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